봄이면 언제나 그녀는 벚꽃길을 떠올렸습니다. 대학 시절 흩날리는 꽃잎 아래에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웠던 그날이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시 멈추셨다면 화면을 2번 누르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좋아요 한 번이 이 채널이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캠퍼스의 오래된 나무길, 햇살에 반짝이던 그날의 공기가 아직도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그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윤. 첫인상은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늘수록 그의 말투와 눈빛 그리고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그녀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도서관의 조용한 밤 서로 마주 앉아 리포트를 정리하던 순간마다 연필이 부딪히는 소리와 커피잔의 김,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하루를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도윤은 가끔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같이 있으면 시간도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웃었지만 속으로는 그 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계절이 바뀌어도 늘 같은 자리에서 서로를 기다렸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함께 도서관 앞에서 라면을 나눠 먹고 늦은 시간엔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워질 때면 도윤은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그녀의 어깨에 걸어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큰 고백이나 약속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인생의 계절은 언제나 예고 없이 변하곤 합니다. 가을이 막 시작될 무렵 도윤은 유학을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결정이라며 담담히 웃었지만 그녀는 그 웃음이 어쩐지 슬퍼 보였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날 벚꽃길 아래에서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땐 꼭 말할게요. 고마웠다고. 그날 이후 그녀는 매년 봄이 되어도 벚꽃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난 뒤 벚꽃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고 봄은 다시 오지 않는 계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 그녀는 이제 38이 되었습니다. 사랑 대신 일로 하루를 채우는 직장인, 조용한 일상 속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보고서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빈 책상 위 식지 않은 커피잔을 바라보며 가끔 도윤의 웃음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가끔 그때의 바람 냄새가 스쳐요. 그녀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회의, 보고서, 그리고 야근. 그러던 어느 날 새 프로젝트 팀이 꾸려지며 새로운 동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현석. 기획팀의 선배였지만 부드럽고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지 업무상 만남이었지만 프로젝트가 길어질수록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일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면 따뜻한 차를 건네고 야근이 이어질 땐 오늘은 제가 마무리할게요. 라며 먼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는 그런 현석의 말투에서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눈 짧은 대화, 복사기 앞에서 건넨 서류 한 장,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 함께 늦게까지 남아있던 밤, 그녀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자 현석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해둘게요. 그 한마디에 그녀는 이상하게도 울컥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말이 따뜻해서. 현석은 늘 조용했지만
그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실수로 서류를 떨어뜨렸을 때 말없이 함께 주워주던 손끝, 그 따뜻한 체온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닫히는 게 아니라 그냥 잠시 멈춰 있는 거구나. 어느 날 현석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쉬고 있는 거래요. 당신의 마음도 이제는 다시 걸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가 촉촉히 젖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슬픔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온기가 스며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팀은 함께 회식을 했습니다. 식탁 위엔 웃음소리가 오갔고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습니다. 술잔을 채워주던 현석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표정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쪽 덕분이에요. 따뜻한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조금 더 자주 마주쳤습니다. 출근길에 우연히 만나 커피를 사주기도 하고 퇴근길엔 같은 버스를 타기도 했습니다. 회사 밖에서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다시 봄을 느꼈습니다. 도윤과 함께 걷던 벚꽃길 대신 회색 빌딩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첫사랑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가슴속에 있었지만 현석의 따뜻한 눈빛이 그 자리를 조금씩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요즘은 얼굴이 밝아졌네. 좋은 사람 있지?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내가 평생 의지하며 살 수 있겠구나. 그 말에 그녀는 잠시 울컥했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지켜본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잃어버렸던 행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드레스를 고르며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과거의 자신은 여전히 그 안 어딘가에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빛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려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으로 스며든 햇살 아래 그녀는 순간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때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그 질문은 오래된 벚꽃처럼 잠시 피었다가 사라졌지만 마음 한켠엔 아직도 희미한 흔적이 남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했습니다. 다 잊었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어떤 향기나 노래 한 소절에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곤 했으니까요. 그녀는 그 감정을 조용히 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그녀는 다시 사랑을 믿기로 했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봄이 그녀 앞에 천천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떠오른 것은 설렘이 아니라 묵직한 긴장이었습니다. 드레스룸 한쪽에 걸어둔 크림색 원피스와 새로 산 구두가 눈에 들어왔지만 가슴속에서는 이상하게도 대학 시절 벚꽃길이 먼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을 생각해야 한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현석이고 나는 그 사람과 결혼을 준비 중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일찌감치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상견례 날에는 아무것도 안 먹으면 안 된다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어머니의 소소한 미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을 휘저는
어머니의 손이 평소보다 조금 더 느리게 움직이는 것을 그녀는 느꼈습니다. 어머니 역시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람 만나는 날인데 속 비우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먹고 나가. 그녀는 억지로 숟가락을 들며 웃었습니다. 엄마, 나 긴장돼서 잘 안 넘어가. 그러자 어머니가 잠시 딸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너는 너답게만 있으면 돼. 괜히 남 눈치 보느라 말 줄이고 그러지 말고 그냥 평소처럼 웃으면 돼.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이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식당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한식 코스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나무 테이블들이 반듯하게 놓여 있었고 입구에는 작게 가족 모임 환영이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서 있었습니다. 예약된 방으로 안내받는 동안 그녀는 괜히 손가방 끈을 만지작거렸고 어머니는 그런 딸의 손을 살짝 쥐어주었습니다. 방에 들어서니 먼저 도착해 있던 현석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단정한 미소로 아이고 뭘 우리가 더 고맙지 라고 답했지만 눈가에는 긴장과 호기심이 동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리며 현석의 부모가 들어왔습니다. 중후한 인상의 아버지와 단정한 차림의 어머니,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마치고 얼굴을 들여던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그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듯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날카로운 인상을 하고 있었지만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눈가에 잡히는 잔주름, 눈동자 속에 스치는 특유의 맑은 빛은 변하지 않은 채였습니다. 대학 시절 도서관 불이 꺼질 때까지 함께 남아있던 그 청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눈앞의 사람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첫사랑, 그녀가 한 번도 잊지 못했던 사람. 그가 바로 현석의 집, 둘째 아들이라는 사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잠깐 늘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멈칫하더니 이내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표정만 보면 전혀 모르겠다는 듯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그녀는 그 미세한 떨림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를 너무 오래 바라보았던 탓이었습니다. 눈빛이 스치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그 짧은 정적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분명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식탁 위 찬물잔까지 알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정적을 깨트린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맞은편에 앉은 현석의 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따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드님도 계셨네요? 그러자 상대방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큰애는 현석이고 이쪽이 둘째예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좀 해서 일찍 해외 나갔다가 이제야 한국에 들어와 정착 중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어머니 얼굴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람과 긴장, 그리고 오래된 기억을 떠올린 사람 특유의 어두운 그림자가 눈가에 비쳤습니다. 어머니는 찬물잔을 들여다보며 거의 자기에게 중얼거리듯이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 그 한마디가 부드럽게 깔린 웃음소리를 잘라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그 말의 무게를 정확히 느낀 사람은 그녀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을 그녀는
거의 처음 보았습니다. 식사는 형식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상견례라는 자리답게 서로의 직업과 집안, 자녀들의 성장 과정 등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오갔습니다. 현석의 아버지는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고 했고, 어머니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며 다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석은 중간중간 그녀를 챙기며 물잔을 따라주고 어색함을 풀어보려 농담도 건넸습니다. 겉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무난한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맞은편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 둘째 아들의 존재가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젓가락이 반찬을 향해 움직일 때마다 머릿속에서는 다른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대학 시절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나눠 먹던 기억, 시험 끝나고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어가던 밤거리, 장학금 발표 게시판 앞에서 서로의 이름을 찾던 그날. 그 모든 장면이 상견례 상위에 차려진 반찬들 사이로 스며들어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시선이라는 것은 의지대로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깐 고개를 돌릴 때마다 둘째 아들은 마치 모르쇠를 하듯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현석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부모의 질문에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잔을 쥔 손가락이 유난히 꽉 힘이 들어가 있는 것, 한 번씩 숨을 깊이 들이쉰 뒤 내쉬는 모습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아드님이 참 반듯하게 잘하셨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기 힘든 성실함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맞추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질문이 들어와도 짧게 대답만 할 뿐 깊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동자는 자꾸만 둘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호기심보다는 경계와 걱정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디저트로 과일이 나올 즈음 현석의 어머니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째는 대학 때부터 유학 준비하느라 연애할 시간도 없었다니까요. 그때 잠깐 사귀던 친구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워낙 바빠서 제대로 이어지지도 못하고 그냥 떠났지 뭡니까. 별 의도 없이 꺼낸 듯한 말이었지만 그녀는 그 순간 심장이 크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잠깐 사귀던 친구 이야기가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어머니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묻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눈빛 속에서 그녀는 어머니가 이미 눈치챘다는 사실을 읽었습니다. 예전에 대학 시절 한 번 도서관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도윤과 그녀를 본 적이 있던 어머니의 기억이 거기 실려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 장면이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상견례가 끝난 뒤 겉으로는 모두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게 도와야죠. 라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현석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 너무 부담스럽지 않았지?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니야. 다들 너무 잘해주셔서 편했어.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은 절반만 진실이었습니다. 편안함과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함께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당을 나와 택시를 타기 전 둘째 아들과 눈이 다시 한번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주 짧게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짧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전 벚꽃이 다시 흩날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지금 나는 현석과 결혼을 준비 중이다. 이미 지난 일이다. 그렇게 다짐하면서도 발걸음은 왜 그렇게 무거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창밖에는 초여름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빛과 달리 차 안의 공기는 묵직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석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어색한 침묵을 채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좀 피곤하지? 그러자 어머니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좀. 그 말투에는 단순한 피곤함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고 거실에 앉자마자 어머니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그 집 어디서 본 것 같더라니 맞더라. 그녀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대학 다닐 때 도서관 앞에서 그 남자랑 같이 있는 거 한 번 본 적 있다. 그때는 그냥 어린 나이에 연애 좀 할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넘겼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집 둘째 아들이더라. 그녀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걸 이렇게 꺼내는 순간이 상견례 직후라는 것이 이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을 더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나는 그 집이 마음에 걸린다. 그냥 재산이 많고 적고 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너무 계산적인 집 같았다. 아버지 말투도 그렇고 어머니 표정도 그렇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면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할지 잘 모르겠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반문했습니다. 엄마, 아직 잘 알지도 못하잖아. 오늘 한번 본 걸로 그렇게 말하는 건 좀 그러나 말끝이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전부 틀린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느꼈던 묘한 계산기 냄새 같은 분위기가 떠올랐습니다. 챙겨주는 말 뒤에 내포된 조건들, 예의 바른 미소 속에 숨겨진 셈법이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나도 처음엔 그냥 믿어보려고 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집이 내 인생에서 예전에 한번 스쳐 지나갔던 집이더라. 그것도 첫사랑이랑 엮여서 나는 그게 너무 불길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현석의 얼굴과 둘째 아들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현재와 과거, 안정과 흔들림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석에게서 온 메시지 알림이 몇 번이나 휴대폰 화면을 밝게 켰지만 손이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늦은 시간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 부모님께도 잘 들어가셨다고 전해드려. 현석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너 참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 아버지가 그러셨다. 내가 오히려 우리 집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앞으로 자주 뵙자고 하셨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집의 둘째와 엮여있는 자신의 과거를 현석의 부모가 언젠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에도 저렇게 부드럽게 웃을 수 있을까? 베개에 얼굴을 묻고 눈을 감자 벚꽃이 흩날리던 대학 캠퍼스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첫사랑과 함께 걷던 그 길, 서로의 미래를 막연하게 이야기하던 그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날 유학을 가야 한다며 떠나던 그의 뒷모습까지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그 사람이 그 집 둘째 아들인 걸까?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이 밤새도록 가슴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현관문 앞에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생각 좀 해보자. 나는 이 결혼 쉽게 찬성 못하겠다. 그 말은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반대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오랜 세월 혼자 딸을 키워오며 몸으로 배운 감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그녀는 손에 쥔 교통카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이 결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다고 믿었는데 오늘부터는 모든 것이 물음표가 되어버렸구나. 한쪽 어깨에는 현석과 함께 쌓아온 안정적인 시간들이, 다른 어깨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첫사랑의 기억과 어머니의 불길한 예감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쪽에도 쉽게 기울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듯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때 벚꽃 아래에서 시작된 첫사랑의 기억은 상견례라는 현실의 식탁 위로 다시 불려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는 결혼이라는 단어 옆에 운명과 우연 그리고 불안이라는 단어가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상견례가 앞으로 그녀와 어머니 그리고 두 남자에게 얼마나 큰 파도를 몰고 올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의 삶은 더 이상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상견례 다음 날 아침, 집안 공기는 어제보다 훨씬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지만 거실 안은 이상하리만큼 어둡고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식어가는 미역국을 바라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말없이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멈추자 그동안 억지로 덮어두었던 말들이 천천히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등을 돌린 채로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 집안 안 되겠다. 그 한마디가 집안을 가로질러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어깨는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제 한 번 본 걸로 벌써 그렇게 단정해버리는 건 너무 빠르지 않아?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머니는 그제야 천천히 돌아서서 딸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서운함과 걱정, 그리고 어딘가 모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한 번이 아니니까 그렇다. 내가 대학 다닐 때 도서관 앞에서 그 둘째랑 같이 있는 거 본 적 있다고 했잖니. 그때는 젊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집 공기가 어떤지 어제 조금은 알겠더라. 너무 계산이 빠른 집 같았어. 말끝마다 조건이 붙는 집이더라. 그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오갔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집값이 어떻다. 결혼 후에는 어느 동네로 옮기는 게 좋겠다. 양가 지원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겠다. 한번 들을 때는 실용적인 이야기 같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니 웃음 뒤에 샘이 깔려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 현석 오빠는 안 그래. 나한테 뭐 하나 바라지 않고 늘 내가 힘들까 봐만 걱정해줘. 어제도 엄청 챙겨줬잖아. 사람은 그 집안 공기도 중요하지만 결국 같이 사는 건 그 사람이잖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처음 보는 둘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마주치는 순간 그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그 안에 스쳐 지나간 당황과 죄책감의 그림자를 그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나무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사람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다. 큰애는 괜찮아 보였다. 말하는 것부터 내 마음을 살피는 게 느껴지더라. 근데 결혼이라는 건 그 사람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공기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야. 나는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나중에 힘든 일을 겪을까봐 그게 겁난다. 게다가 첫사랑이랑도 엮여 있잖니. 그런 집안에 들어가는 게 과연 복일지 나는 모르겠다. 그녀는 속으로 첫사랑이라는 단어에 도려내는 듯한 찌름을 느꼈습니다. 그녀 역시 그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고 그녀는 다른 사람과의 결혼을 준비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뒤엎고 내 말이 맞아. 그 집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감정과 시간이 쌓여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조금 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엔 진짜 놓치기 싫어. 그동안 혼자 버텨오면서 다시는 사랑 같은 거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냥 일만 하고 엄마랑 조용히 살다가 나이 들어가겠지 싶었어. 근데 현석 오빠를 만나고 나니까 나도 다시 웃을 수 있더라. 나를 있는 그대로 아껴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까지 포기하라고 하면 나는 앞으로 뭘 믿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고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딸을 바라보면서도 쉽게 물러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그렇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내 마음이 불안하다는 게 더 문제야. 나는 평생 내 한 사람만 보고 살아왔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상처받고 돌아오게 되면 그때 내 옆에는 나밖에 없을 텐데 그게 너무 두렵다. 너는 지금 사랑이지만 나는 내 인생 전체를 보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도 어느새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하는 말이었지만 그 말들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방 앞문을 닫고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닫힌 방문은 어머니와 그녀 사이에 생겨버린 보이지 않는 벽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는 어머니의 발소리가 잠깐 들렸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문 앞까지 왔다가 돌아서는 사람처럼요. 그녀는 화면을 켰다 껐다 하며 현석의 이름이 적힌 연락처를 여러 번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을 때 벨소리가 울리는 동안 손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연결음이 멈추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많이 피곤하지? 엄마는 뭐라고 하셨어? 그녀는 그 순간 모든 걸 담담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먼저 흔들렸습니다. 오빠 엄마가 이 결혼 찬성 못하겠대.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현석이 숨을 고르는 소리가 전해졌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러셔? 그 질문이 너무 당연해서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했던 말을 그대로 다 옮길 수 없어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집안 공기가 너무 계산적인 것 같다고. 그리고 두 번째 아드님이 나랑 예전에 알던 사이라고 그게 마음에 걸리신데. 말하고 나자 가슴 깊은 곳까지 들켜버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공기가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현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전에 알던 사이라는 게 많이 가까웠다는 뜻이야?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벚꽃이 날리던 캠퍼스,
도서관 계단, 전역역 앞에 이별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응, 대학 때 잠깐 사귀었었어. 그때 유학 간다고 하면서 그냥 끝났었는데 다시는 볼 일 없을 줄 알았지.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그녀의 숨소리와 벽식의 초침 소리만 남았습니다. 잠시 후 현석이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황당하긴 한데 내가 일부러 숨긴 것도 아니잖아. 우연히 너무 심하게 겹친 거지. 그의 말은 이해하려 애쓰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억지로 화를 억누르며 최대한 차분을 유지하는 어른의 태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미안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 그러시는 거라는 건 알아. 근데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오빠를 포기하자니 너무 아프고 그렇다고 엄마를 설득하자니 그 사람 눈빛이 자꾸 떠올라. 나도 모르게 자꾸 미안해져. 현석은 한숨을 내쉬고 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어머님 찾아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내 마음이 어떤지 보여드리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나도 나름대로 오래 생각한 끝에 결혼 결심한 거라서 쉽게 물러날 생각은 없어. 그 말은 그녀에게 위로이자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머니와 현석 사이에서 또 다른 충돌이 생길까 걱정되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니 방 안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어느새 구름이 몰려와 밖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위로 물방울들이 모였다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창문을 살짝 짚었습니다. 빗소리는 조용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더 거센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약속한 날 현석은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도 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가기 전에 한참 동안 방문 앞에서 멈춰 서 있다가 결심한 듯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차를 따르며 눈치를 봤습니다. 현석은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지만 어머니를 향해 최대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지난번 상견례 때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도 인상도 짓지 않고 그저 평온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직접 온 것만으로도 고맙긴 하네. 무슨 말인지는 대강 짐작은 하고 있지만 현석은 숨을 한번 고르고 준비해 온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녀와 함께 보낸 시간, 그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차분하고 성실하게 설명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허세도 가벼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진심을 보여주려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은 안 해요. 오히려 참 성실하고 예의도 바르고 우리 딸 아껴주는 것도 느껴져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게 문제네요. 나는 당신 뒤에 있는 집안 공기가 불안합니다. 둘째 아들 얘기도 그렇고 상견례 자리에서 오가는 말들도 그렇고 우리 딸이 평생 그 안에서 편히 숨 쉴 수 있을지 그게 선뜻 그려지지가 않아요. 현석은 그 말을 정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제 집안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늘 경제적인 것부터 계산하시는 분이고 어머니는 사람을 잘 챙기시지만 때로는 그게 부담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우리 집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많이 다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일 먼저 느껴준 사람이 따님이에요.
그의 말에는 어쩔 수 없이 섞여 있는 자기 집에 대한 체념과 그녀와 함께 다른 삶을 꾸리고 싶어 하는 소망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당신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건 느껴져요. 그런데도 나는 불안합니다. 내가 괜히 예민한 엄마가 되고 싶진 않은데 평생 혼자 딸 키우며 살아보니 촉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괜찮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딱 거기까지인 느낌이 있어요. 더 들어가면 상처가 날 수도 있겠다는 그게 부담스럽습니다. 정중한 말투였지만 사실상 나는 아직 찬성 못한다라는 선언과 다름없었습니다. 현석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며 말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허락해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더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 형과의 과거 문제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어머님 마음이 더 무거우시다면 형과도 분명하게 선을 그을게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자신 때문에 두 형제가 어색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깊이 내쉬며 마무리하듯 말했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한 말은 잊지 마세요. 나는 우리 딸 편입니다.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두 번 울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이에요. 현석은 고개를 숙이며 네, 어머님. 이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집 앞 골목까지 그녀를 배웅하면서 현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무섭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어머님 마음을 완전히 돌리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아직 포기하라는 말은 안 하셨으니까 우리도 버텨보자. 그녀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괜히 우리 집까지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 내 잘못 아니야. 인생이 이렇게 얽히는 건 누구 하나 잘못해서만은 아니겠지. 현석의 말은 스스로를 달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둘째 아들도 이 상황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오간 대화를 통해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느껴진 미묘한 분위기를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일부러 집에 머무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을 핑계로 늦게 들어가고 주말에는 혼자 산책을 나가거나 도서관 같은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그녀가 떠올랐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마주친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예의를 지키는 척 웃어 보였지만 사실 그는 손에 힘이 들어가 물잔을 거의 놓칠 뻔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창밖을 한참 동안 바라보곤 했습니다. 유리창 위를 타고 내려가는 빗방울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유학을 안 갔으면 지금 우리는 어떤 사이였을까? 내가 떠나지 않았으면 저 자리는 내 자리였을까? 그러나 그런 생각이 이어질수록 죄책감도 함께 커졌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이미 다른 사람과의 삶을 준비 중인 사람이야. 내가 느끼는 감정은 그냥 뒤늦게 밀려오는 후회일 뿐이겠지. 그는 스스로를 타이르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복잡한 감정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비가 부딪히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고 어두워진 하늘 아래 도시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방 앞까지 갔다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 손잡이 위에 올린 손이 쉽사리 돌려지지 않았습니다. 닫힌 문은 그저 나무 장판일 뿐인데
왠지 어머니의 마음까지 굳게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노크를 하지 못한 채 다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현석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비 많이 오네. 감기 걸리지 말고,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나 여기 있으니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는 채로 화면을 쓸어내렸습니다. 울먹이는 전화기의 불빛만이 어두운 거실 한가운데서 작은 등불처럼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그녀와 현석,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둘째. 네 방향의 마음이 서로를 향하지만 동시에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가족, 과거와 현재가 한 집 안과 한 골목, 한 도시 안에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은 아직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바닥 어딘가에서 서서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가까운 어느 날, 더 큰 사건을 통해 표면 위로 드러나게 될 준비를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나서 그녀의 일상은 조금씩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퇴근 후에는 작은 카페에서 웨딩홀 상담을 하고 주말에는 드레스숍과 스튜디오를 둘러보며 일정표를 맞춰야 했다. 그녀 책상이 달력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점점 늘어갔다. 예식장 계약, 스튜디오 미팅, 양가 식사, 그리고 그 중간에는 엄마와 드레스 보기 같은 메모도 적혀 있었다. 피곤했지만 그 피곤함은 오래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설렘과 함께 섞여 있었다. 현석은 늘 그 옆을 지켰다. 점심시간에 맞춰 웨딩 박람회 링크를 보내주기도 하고 퇴근 후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며 오늘은 뭐가 제일 힘들었어? 라고 묻곤 했다. 그녀가 한숨을 쉬며 드레스 고르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 예쁘긴 한데 가격 보면 정신이 번쩍 들어. 라고 말하면 그는 웃으며 그럼 우리 예쁘고 적당한 걸로 찾아보자. 너무 무리하지 말고. 라고 답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연 것은 아니었지만 이전처럼 노골적으로 반대만 하지는 않았다. 다만 말수가 줄었고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엄마 이번 주말에 웨딩홀 같이 보러 갈래? 라고 물었을 때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래, 한 번은 봐야지. 내가 어떤 데를 고르는지. 라고 대답했다. 그 말 속에는 허락했다는 의미도 완전히 찬성한다는 의미도 없었다. 그저 딸 옆에서 끝까지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이 묻어 있을 뿐이었다. 그 주는 유난히 바빴다. 회사에서는 갑자기 프로젝트 마감 일정이 당겨졌고 현석도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맡게 되었다. 이번 발표 잘해야 결혼하고 나서도 좀 더 안정적으로 계획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그렇게 말하며 밤늦게까지 연습을 했다. 그녀는 퇴근 후 그가 있는 회사 근처 카페에 들러 늦은 저녁을 함께하며 발표 자료를 봐주기도 했다. 커피잔 옆에 놓인 노트북 화면 속 슬라이드에는 그의 노력과 긴장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건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 않은 평범한 날에 찾아왔다. 그날 아침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출근길 사람들의 표정은 늘 그렇듯 무표정과 피곤함이 섞여 있었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은 특별할 것 없는 회색빛이었다. 그녀는 지하철 안에서 웨딩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견적표 사진,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 캡처, 메모장에 적어둔 꼭 확인할 것 항목들. 바쁘지만 잘 흘러가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오후 2시쯤 사무실 공기가 나른해질 무렵이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책상 위에서 진동했다.
처음엔 단순한 메시지 알림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진동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도윤 씨 보호자 맞으시죠? 그녀는 작은 불길함을 느끼며 대답했다. 네, 그런데요. 여기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보호자분 맞으신가요? 지인분이 교통사고로. 그 뒤로 어떤 말이 이어졌는지 그녀는 제대로 듣지 못했다. 교통사고, 응급수술, 의식 없음 같은 단어들이 뒤엉켜 머릿속을 때렸다. 목소리는 분명 그녀를 향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소리는 멀어지고 심장 소리만 커졌다. 가슴 안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귀를 울리고 손끝의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겁지겁 가방을 잡았다. 동료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무슨 일 있어요? 누군가 묻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라는 말만 겨우 남기고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조차 견딜 수 없어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숨이 차서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다. 접수처 앞에서 이름을 말하려는데 입술이 마르고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안내를 따라 커튼으로 가려진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 개의 모니터와 기계에서 나는 소리가 먼저 들려왔다. 삐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심장 모니터의 소리. 그리고 그 사이에 쉬고 들이마시는 거친 숨소리. 의료진이 주고받는 짧고 빠른 말들. 커튼 사이로 보인 것은 낯익은 얼굴이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현석. 얼굴색은 창백해져 있었고 입술은 피가 빠진 것처럼 희미했다. 이마에는 피 대신 식염수에 젖은 거즈가 붙어 있었고 팔에는 여러 개의 라인이 꽂혀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눈도 감은 채였다. 기계만이 그의 상태를 대신 알려주는 것 같았다. 보호자분이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몸이 부들부들 떨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다. 의사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하려 애썼다.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차량이 들이받았습니다. 머리를 크게 부딪히셨고 뇌출혈이 심합니다. 지금 응급수술 준비 중인데 상태가 많이 위중합니다. 수술 중에 심정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습니다. 그 말은 곧 이 사람의 생사가 경계선 위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수술실 앞 복도는 이상하게도 날씨와 상관없이 늘 차가운 공기로 가득한 곳이었다. 그녀는 긴 의자 끝에 앉아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팔꿈치를 무릎에 올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자니 머리카락 사이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손에 쥔 휴대폰을 수십 번 쳐다봤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결국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는 어머니의 평소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단 한마디를 내뱉자 나머지 말들이 엉켜 목구멍에서 막혔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울음 사이로 겨우 말을 이어갔다. 현석 오빠 사고 났어. 지금 수술실 앞이야.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어머니가 대답했다. 어디 병원이야? 지금 당장 갈게. 그 한마디에는 혼란과 공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모두 담겨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복도 시계의 초침은 꾸준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숫자들이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저 심장 깊은 곳에서 묵직한 불안이 점점 더 커져갈 뿐이었다. 마치 누군가 가슴 위에 돌덩이를 올려놓고 서서히 눌러오는 느낌이었다. 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눈이 충혈된 상태였다. 어머니는 딸 옆에 앉자마자 딸의 손을 꽉 잡았다. 어디야, 수술은 시작했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응, 벌써 들어간 지 좀 됐어. 의사가 상태가 많이 위중하다고 어머니는 말없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평소라면 울지 마, 다 잘 될 거야. 같은 말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은 쉽게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 역시 수없이 많은 나쁜 가능성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술실 문 위 전광판에 빨간 수술 중 표시가 계속 켜져 있었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소리가 머릿속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나고 나서였을까. 전광판이 깜빡거리는 것 같더니 조용히 불이 꺼졌다. 동시에 수술실 문이 열리고 수술복 차림의 의사가 나왔다. 그 순간 그녀와 어머니의 심장도 같이 멈춘 듯했다. 의사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실려 있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출혈이 너무 심했습니다. 여러 차례 심정지가 왔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는데 결국 그 뒤의 말은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이라는 단어 뒤로 이어진 문장은 뇌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온 세상이 갑자기 정지한 듯한 느낌, 자신만 다른 시간 속에 떨어져 버린 것 같은 이질감이 밀려왔다. 옆에서 어머니가 크게 숨을 들이쉰 뒤 낮게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그 한숨은 쓰러질 듯한 한 사람의 비명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의사에게 물었다. 정말 방법이 없었나요? 그 질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기대를 놓지 않으려는 사람의 마지막 발버둥이었다. 의사는 미안한 눈으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장례식장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흰 국화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영정사진 속의 현석은 생전 가장 자주 짓던 그 미소를 하고 있었다. 조금 쑥스러운 듯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 그녀는 영정을 볼 때마다 복도에서 손 흔들며 다가오던 그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것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조문객들이 차례대로 와서 그녀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힘내세요. 이런 일이 다 있네요. 결혼 앞두고 이런 일을 겪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요? 장례식장 한쪽 테이블 위에는 식지 않은 커피잔이 하나 놓여 있었다. 장례식장 카운터에서 가져왔지만 정신이 없어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상태였다. 커피 위에 생긴 얇은 막이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그녀의 마음을 닮아 있었다. 누군가가 이거 치울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잠시 그 잔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두세요.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마치 현석이 잠깐 자리를 비운 것뿐이고 다시 돌아와 이거 내 커피야? 라며 웃을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빈소 한쪽에서 어머니는 조용히 상주석에 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얼굴을 감싸쥐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래서 내가 반대했는데 그 말은 원망이라기보다 자기 자신을 향한 자책에 가까웠다. 마치 자신이 이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말라버린 듯했다. 슬픔이 너무 깊어지면 사람은 오히려 울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다. 조문객들이 빠져나간 늦은 밤,
장례식장 안에는 가족 몇 명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남아 있었다. 창밖에는 빗줄기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검은 우산들이 서 있던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고 축축한 바닥만이 방금 전까지 누군가가 서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흰 국화향이 코끝을 스쳤지만 향기를 느끼는 감각조차 흐려져 있었다. 오빠 소리 내어 불러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소리는 목 안에서 막혀 메아리처럼 머물렀다가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는 곳으로 갔다. 그 사실이 머릿속으로는 이해되는데 가슴은 끝까지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다. 둘째 남자는 조용히 장례식장 한쪽 벽에 기대 서 있었다. 그는 상주도 아니었고 조문객들 사이에 끼어 울음을 터뜨릴 수도 없는 애매한 자리에 서 있었다. 그저 검은 양복을 입고 영정과 그녀 그리고 흰 국화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동생의 자리를 대신 채우려 했던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 한때 자신의 곁에 있었다가 잃었던 사람의 깊은 슬픔을 지켜봐야 하는 미안함,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너무 늦게,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와 버렸다는 절망감.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자신의 감정을 꺼내는 것은 마치 누군가의 상처 위에 새로운 짐을 더 올려놓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고 그녀는 홀로 영정 앞에 남았다. 빈소 안은 갑자기 넓고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다. 그때 옆에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요? 둘째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전보다 더 야위어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아주 작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 미소는 시작도 끝도 제대로 맺지 못한 채 허공에 흩어졌다. 죄송해요. 그가 먼저 말했다. 무엇이 미안한 것인지, 어디서부터 사과해야 하는 것인지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하면서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녀는 겨우 그 한마디를 했다. 하지만 그 말은 곧 자신에게도 되돌아왔다. 정말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걸까? 내가 결혼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날 그 시간에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을까? 조금만 더 일찍 혹은 조금만 더 늦게 그 길을 건넜더라면 끝없는 가정들이 머릿속에서 꼬리를 물었다. 장례가 끝나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을 때 남은 것은 깊은 정적이었다.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조문객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현석의 가족은 멍한 얼굴로 서로의 어깨를 붙잡으며 장례식장을 나섰다. 그녀와 어머니도 결국 짐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창밖에는 여전히 빗줄기가 흩어지고 있었다. 검은 우산들 사이로 서 있던 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속삭이듯 말했다. 이래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불안했나 보다. 마음이 자꾸 걸리는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건데. 그 말 속에는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그래서 더 미안하다는 자책이 담겨 있었다. 마치 자신의 반대가 이 사건을 예견한 것처럼 느껴져 버리는 아이러니가 그녀를 더 괴롭히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결혼 준비로 꽉 차 있던 달력의 동그라미들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린 느낌이었다. 드레스, 웨딩홀, 사진, 청첩장 모두 한순간에 공중으로 흩어져 버린 종이 조각처럼 허무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방 책상 위를 바라보다가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위에는 함께 작성하던 예식 준비 체크리스트가 펼쳐져 있었고 커피 자국이 살짝 번져 있는 메모장 위에는 굵은 글씨로 우리의 시작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 종이를 접어 서랍 속에 넣었다. 버릴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볼 자신도 없었다. 부엌 한켠에는 장례식장에 가기 전 내려놓았던 머그잔이 그대로 있었다. 그 안에는 반쯤 마시다 남긴 커피가 식어 있었다. 그녀는 그 잔을 싱크대까지 가져갔다가 한참 동안 그대로 들고 서 있었다. 마치 그 잔을 비우는 순간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까봐. 결국 그녀는 조용히 잔을 내려놓고 물을 틀었다. 흐르는 물소리 사이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사랑은 예고 없이 끝났고 기약했던 미래는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남은 것은 눈물도 잘 나오지 않는 깊은 침묵과 언젠가 이 상실을 안고도 살아가야 한다는 막막한 사실뿐이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상실의 끝에서 또 다른 인연이 천천히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으로서는 그저 숨을 쉬고 버티고 하루를 통째로 흘려보내는 것만으로도 벅찬 시간이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가장 깊은 밤 아래에서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금은 단지 그 사이의 어두운 복도 위에 서 있을 뿐이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무채색이었습니다. 출근길에 바라보던 도심의 하늘도 익숙한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도 모두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웃음을 잃은 채 무표정으로 흘러가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그제야 오늘도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았지만 그 안에 있는 얼굴은 이전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현석의 물건들은 여전히 정리하지 못한 채 방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함께 고른 커피잔 한 쌍, 아직 포장을 뜯지 않은 접시 세트,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사진관에서 받은 샘플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그쪽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방 안을 걸을 때마다 시야 한쪽에 그것들이 걸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고 눈을 뜨면 사라지지 않는 기억들이었습니다. 퇴근 후 그녀는 집 근처 카페에 들러 조용히 앉아 있곤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커피 내음이 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머그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따뜻한 커피의 향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그 향을 느끼는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가만히 커피를 바라보다가 작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야겠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길 회사 건물 앞 벤치에 낯익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어딘가 긴 시간이 지나간 듯한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발견하자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첫사랑이자 상견례 자리에서 다시 마주쳤던 남자, 그리고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사람. 그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도시의 기운 속에서도 그의 눈빛에는 조용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요.
일은 계속하고 있어요. 그 말에는 그럭저럭 버티고 있어요 라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뜻을 읽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날 이후 그는 가끔 회사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렸다가 짧게 인사만 하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점점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함보다는 묘한 안정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곁에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와서 오늘은 밥은 꼭 챙겨 드셨나요? 라고 묻고 퇴근길에는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런 관심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거짓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회사 앞에서 우산을 펴려던 순간 그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그의 손에는 이미 펼쳐진 우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같은 우산 아래 걸었습니다. 우산 가장자리에서 빗방울이 떨어졌고 바닥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작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고마워요. 그는 잠시 미소를 짓다가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든 날에도 사람의 마음은 다시 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저도 예전에 그걸 잊고 살았거든요. 그 말은 위로이면서도 고백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조용히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책상 앞에 앉아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흰 종이 위에 펜을 들었지만 쉽게 글자가 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첫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다시 걸어보려 합니다. 그 문장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 같기도 하고 그에게 건네는 마음 같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딸의 방을 정리하다가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을 발견했습니다. 시들었던 식물이 새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바라보다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안도와 또 다른 고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딸이 다시 웃기 시작한 건 기뻤지만 그 웃음 뒤에 있는 인연이 누군지 알기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그 남자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딸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카트에 물건을 담던 그의 표정은 차분하고 어딘가 슬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요즘 딸을 자주 본다 들었어요. 그는 놀란 듯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예, 그저 힘들어 보여서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는 꾸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우리 애가 웃는 걸 오랜만에 봤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것은 사실상 어머니가 내린 첫 번째 인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는 부엌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부엌벽에 부드럽게 내려앉고 창문 밖에는 노을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빛을 바라보며 혼잣말하듯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참 이상해. 그렇게 무너져 내리더니 또다시 자라나네. 그날 저녁 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그 사람 자주 보나 보지? 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끔요. 별 얘긴 안 해요. 그냥 같이 걷고 커피 마시고 그게 다예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부드럽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겠지. 내가 다시 웃는 걸 보니까 그 사람한테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 그녀는 순간 놀란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준 건 처음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아직 혼란스러워요. 마음이 다시 움직인다는 게 죄스러울 때도 있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숨이 편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걸로 됐지. 편한 게 제일 중요하더라. 그날 밤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들어왔고 멀리서 봄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피포트에 물이 끓자 컵에 커피를 따랐습니다. 그 향이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그 향 속에는 이제는 눈물이 아닌 새로운 온기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사람의 마음은 다시 피어나는구나. 그 시각 멀리 그의 집에서도 같은 향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편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안에는 짧은 문장이 써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다시 걸어가려 합니다. 그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된 죄책감 위에 덮인 새 봄의 빛 같았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졌습니다. 그 노을은 누군가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또다시 흘렀습니다.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고 현석의 장례가 끝난 뒤 멈춰버린 듯했던 그녀의 삶도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보이는 하늘의 색이 예전처럼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카페 창가에 앉아 마시는 커피의 온기도 어렴풋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걸을 때마다 바닥만 보던 발걸음은 어느새 고개를 들어 나무와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상처를 안고도 하루를 살아낼 힘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둘째 남자는 한 발짝 뒤에서 조용히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현석의 자리를 대신하려 하지 않았고 과거의 연인이라는 이름으로 다가가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힘들어 보이는 날에는 잠시 그녀 옆에 서 있었고 말이 필요 없는 날에는 말없이 걸음만 맞춰주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도 퇴근길 지하철역 입구 앞에서도 그들은 예전 연인의 모습이 아니라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담담하게 서로의 하루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이미 한 번 큰 상실을 겪은 딸이 또다시 같은 집안의 남자와 마음을 나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혹시 또다시 떠나버리면 어떡하나, 이번에는 정말 딸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밤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집 앞 골목에서 둘째와 함께 걷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둘은 큰 소리로 웃지 않았고 서로를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습니다. 딸이 어딘가 지친 표정을 하다가도 그의 말을 듣고 조금씩 입꼬리를 올리는 모습을 보자 어머니의 가슴은 이상하게 쿡 하고 찔렸습니다. 아직도 저 아이는 사랑을 믿으려고 하는구나. 그 사실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딸은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녁상을 정리하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딸의 손등에는 긴장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나 그 사람을 더 이상 그냥 예전 사람으로만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시간과 눈물이 녹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현석이 동생 말이냐?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늘 곁에 있어줬고 내가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준 사람이라서 고마운 마음이 컸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을 떠올리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어요. 혼자 힘들어하는 날보다 그 사람과 함께 버티는 날이 더 편해졌고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너 혹시 현석이한테 미안해서 그러는 건 아니냐? 죄책감 때문에 붙잡는 건 아니냐? 그 질문은 딸을 향한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장례식장에서 했던 말이 마음 한 구석을 계속 찌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래서 내가 반대했는데 그 말이 저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까? 어머니의 마음은 그날 이후 줄곧 무거웠습니다. 딸은 고개를 떨군 채 천천히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했어요. 엄청. 내가 웃는 것도 죄 같고 다른 사람 손잡는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어요. 근데 엄마, 시간이 지나니까 한 가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걸 바라지 않았을 거라는 거요. 나한테 화내고 일어나라고 붙잡았을 것 같아요. 나답게 살라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예전보다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집안이야. 같은 상을 2번 치른 집이야. 나는 아직도 그 집 문턱을 넘기가 겁난다. 딸은 어머니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도 알아요. 그래서 더 오래 생각했어요.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상처를 덮기 위한 도피인지 아니면 정말 다시 피어난 건지. 도망치듯 매달리는 거라면 나도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강요하지도 않았고요. 너 힘들면 힘든 채로 있어도 된다고 그 말만 계속 해줬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옆에 서게 된 것 같아요. 대화는 거기서 한번 멈추었습니다. 부엌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을 끈 방 안에서 천장을 보며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두 남자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먼저 떠난 현석, 그리고 남겨진 둘째 아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상처를 안고 다시 걸어보려는 딸의 모습. 2번이나 아이를 잃을 순 없지 속으로 중얼거린 말은 단 하나의 사람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누군가의 아들을 또다시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불안, 2가지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둘째 남자는 조심스럽게 집 근처 카페에서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딸이 먼저 부탁해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카페 안에는 흰색 벽과 밝은 조명이 어우러져 부드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늦은 오후에 햇살이 들어와 테이블 위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그동안 자신이 적어둔 메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머님. 어머니는 그 말에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경계와 불안이 섞여 있었지만 지난번처럼 차갑기만 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짧은 정적을 깨고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변명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한 번은 정식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는 손을 모은 채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떠났습니다. 유학이라는 이유로, 미래라는 이유로 책임져야 할 사람을 놓고 떠났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잃은 게 얼마나 큰 건지, 그 사람의 삶에 어떤 빈자리를 남겼는지, 그래서 상견례 자리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두려웠거든요. 제가 떠났던 사람이 제 동생의 예비 신부로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져서요. 그의 말은 떨리고 있었지만 거짓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생이 떠난 뒤 제가 한동안 그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영정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뭘 할 자격이 있나 싶은 생각에 문 앞까지 갔다가도 돌아선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상처투성이더군요. 어머님도 따님도 저희 부모님도.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상실이 누구 탓인지 따지기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야 하는 시기가 왔구나 하고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것. 누군가의 인생에서 책임져야 할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겠다는 것. 따님이 저를 선택해 준다면 나머지 인생은 그 선택에 책임을 지고 살겠다는 것뿐입니다. 어머님이 허락해 주신다면요. 카페 안 흰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의 표정은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후회, 각오, 두려움, 그리고 간절함. 어머니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처음에 당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을 한번 놓아버린 사람, 그리고 그 동생과 결혼하겠다는 사람이라니. 세상이 참 잔인한 장난을 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내 한편에는 그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손이 조금 더 단단히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눈밑 그림자가 조금 옅어지고 예전처럼 말이 조금 늘고 아주 가끔씩 혼자 웃기도 하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요즘 자주 보는 사람이 있느냐고. 거기엔 분명 당신이 있었겠죠.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아이 곁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주고 있느냐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고요. 어머니는 한숨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엄마니까 결국 내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내 딸이 언젠가 또 무너질까봐, 또 빈소 앞에 앉게 될까봐 겁이 납니다. 그런데 그 겁 때문에 아이의 삶 전체를 붙잡고 막을 수는 없겠더군요. 상실을 딛고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아이에게 내가 잔인해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을 마친 어머니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도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손등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둘째 남자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말을 보태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변명이나 다짐보다 어머니의 결심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나는 2번이나 아들을 잃을 순 없어. 한 번은 내 딸의 예비 남편으로 떠나보냈고 이번에는 내 딸이 겨우 다시 붙잡은 이 사람을 겁난다고 해서 놓치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내게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지만
언젠가 아들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면 그때는 나도 조금은 덜 미안해질 것 같네요. 그 말은 어머니 방식의 허락이었습니다. 완벽한 환영도 아니고 모든 상처가 한 번에 사라졌다는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함께 겪어보자는 용기이자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가 보자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나한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줘서. 어머니도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내게 미안하다. 너보다 내가 더 겁이 많았나 보다. 이제는 우리 같이 가보자.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둘째 남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두 사람 곁에 섰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조금씩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습니다. 어머니와 그 남자는 천천히 말을 트기 시작했고 어색한 웃음 속에서도 진심이 조금씩 얽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커튼이 걸린 예식장 안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조용히 공간을 채웠습니다. 종교 예식은 아니었지만 멀리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창 너머로 들려오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고요하고 경건한 분위기였습니다. 하객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함이 오히려 이 결혼의 의미를 더 또렷하게 드러내주고 있었습니다. 입구에 서 있던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레스는 화려하지 않은 깨끗한 아이보리 색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고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빠, 나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장했습니다. 버질로드 끝에서 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긴장과 기쁨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둘은 마주보고 잠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오래된 미안함도 감사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떨림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주례 대신 사회자가 짧은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가족을 시작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잔잔한 피아노 연주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마치 회상 장면처럼 느리고 부드러운 음악이 예식장 안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문득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대학 시절, 유학을 떠난다는 말을 들었던 날, 역 앞 풍경, 상견례 테이블 위에 놓인 찬물잔의 떨림, 수술실 앞에서 무너졌던 자신, 그리고 카페 창가에서 다시 웃기 시작했던 어느 날. 모든 장면이 한 줄의 필름처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지금 이 순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서로의 삶에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둘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네, 약속합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 사이로 어머니의 흐느낌이 작게 섞여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하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잘 살아라. 너도 그리고 너도. 처음으로 그녀와 그를 동시에 향해 건네는 축복이었습니다. 예식이 끝난 뒤 예식장 한쪽 창가에서 세 사람은 잠시 함께 섰습니다. 그녀와 남자 그리고 어머니. 세 사람의 손이 잠시 맞잡혔습니다. 손바닥의 온기가 서로에게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밖에서는 늦은 오후 햇살이 흰 커튼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울리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마음은 잔잔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멀어지지만 진심은 결국 돌아오는구나. 떠나갔던 인연은 이미 다른 형태로 남아 있었고 다시 돌아온 인연은 이전과는 다른 깊이를 가지고 그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상실과 후회, 죄책감과 두려움을 지나온 자리에 이제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조용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읽어드리는 이 순간, 어쩌면 누군가는 같은 상실의 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마음속에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도 언젠가 다시 피어날 수 있고 멀어졌던 진심도 결국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이 오늘을 버티는 누군가에게 작은 불빛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사랑은 때로 멀어지지만 진심은 결국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진심 위에서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인생이 조용히 시작됩니다.